청을 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잘 달라라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 뽑아주시는 지역 주민들 위임상이기 때문에 양심을 들고 부정과 불의를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일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주제에 대한 원고를 미리 좀 진출해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좀 원고를 정리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13일 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주어진 시간 14분 동안 발언했던 회의록을 별청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동영상을 한번 보신다면 그 당시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투표소에서 왜 수개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크게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정치 질서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고 얼마나 정말 망가진 정치 현실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그 다음에 풀어나가야 될 과제, 전망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에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가 이제 올해가 해방 70년 됐고요. 4.19 혁명 5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 해,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저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방 이후에 지금 19대 국회, 그 다음에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대통령이 취임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흐름, 특성, 이것을 한번 돌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되게 당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로 윗대에서부터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후에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 직후에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주로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셨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거기에서 이제 청년 정부까지 정부가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정치 지도자로서 최초의 등장을 하십니다. 해방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정치 지도자 1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독립운동가 출신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61년도에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이 세력들을 군부 쿠데타 세력이라고 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총칼로 탱크를 몰고 와서 이 정권을 찬탈한 그런 군부 쿠데타 세력이었고 엄연히 우리 한국 정치 지배를 해왔다. 그러면서도 이 지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을 군부 쿠데타 세력이다. 이것을 2기의 지도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가 사실은 이 정파는 좀 달랐지만 그래도 이 세 분은 민주화운동을 했던 민주화운동 세력이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3기는 우리 민주화운동 세력이 정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그야말로 이것은 유신 정권으로 회귀해버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이 국가의 이 모델을 50년 후퇴시켜버리는 완전히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정권들이었다. 이런 그 상황이 현재 사기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 우리 정동익 상임의장께서 동아투유 때 언론 인권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오늘날의 언론을 보십시오. 오늘날의 언론 상황은 과거의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그런 수법으로 지금 우리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지금 정치를 놓고 보면 여야를 놓고 보면 완전히 또 극과 극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의 전신이 박정희 공화당 아니었습니까? 1961년도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까지 이어지는 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이 정권들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48년 동안을 한 정파가 또 한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죠.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까지의 집권 기간이 37년 6개월입니다. 정확히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보다도 긴 세월을 이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7년 6개월 동안을 지배해오면서 이 권력의 중요한 그리고 이 소위 지역 패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던 그 아주 꿀맛 같은 이런 것들을 너무 풍족하게 누려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권을 뺏겨놓고 보니까 너무나 이 집권했던 시절이 그리운 거고 또 권력이 그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은 장기 집권 플랜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5년 집권 동안 우리가 요즘 잘 아십니다만은 4대강 22조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전체적으로 47조 이 돈이 지금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씩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종편을 허가해서 오늘날 우리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그런 구도로 감과 동시에 이명박 정부 정권 초기에 가장 크게 부딪혔던 문제가 뭐였었냐면 쇠고기 파동이었잖아요. 쇠고기 파동 때 우리 어머니들이 젊은 어머니들이 부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전국의 모든 각처에서 그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했었던 거죠. 그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가장 큰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이거 큰일 났다 이달에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장기 집권 플랜을 짜면서 자기가 서울시장 할 때 서울시 성수도 사업본부장을 했던 원세훈 씨를 장관 한 번 시키고 바로 국정원장으로 보내서 그때부터 공작 정치를 시작했다. 국정원장 취임하고 나서 매일매일 국정원장이 오다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대해서 댓글을 어떻게 달라 이런 오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국정을 완전히 이제 이 정치 관여하는 기관으로 전환을 시킨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 총리실에 민간인 찰팀을 줘가지고
청와대에서 대법원을 갖다 줘가지고 이제 민간 사찰을 또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국방부 산하의 사이버 사령부를 또 창설을 하고 여러 가지 장관 이 장기 집권 플랜을 하나하나 작성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강요로 이러는 사람 중에서 제일 수명이 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수명이 긴 사람. 그 사람이 박성훈 지금 보훈처장입니다. 이 보훈처장 박성훈 씨는요, 박근혜 씨가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명박 씨가 임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난 대선 때 소위 그 보훈처선의 모든 보수단체 하여튼 열거하기로 많은 그 보수단체들을 이용해서 안보 교육을 빙자해가지고 완전히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로 몰면서 대통령 선거에 아주 크게 저쪽 사람들 얘기를 좀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강요를 교체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교체를 하지 못했어요. 왜? 교체는 가만히 있지 않다. 언론이가 지금까지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보훈처장. 그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 자원 외교 그리고 사대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질서를 깨뜨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켜서 정권을 이어가게 해야 되고 또 보험을 들어놔야 자기 신상의 안전성을 담보는 가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말기에 아시다시피 원성이 총지휘하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경찰청, 보훈청, 그 다음에 경찰청, 통계청, 국세청 이런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 7개 권력기관이 대선에 깊숙이 개입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도 공직자 내지는 국가권력기관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완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 정부는 지금 전체 해약을 하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왜 이렇게 지리멸멸한가? 이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야당이 과거에부터 이렇게 지리멸멸한 그런 당이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사 대타로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던 그 시절의 야당은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 땅에 군부독재를 몰아내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죠. 거기에는 많은 민주열사들이 피를 흘렸지만 이 야당이 제야 인사들과 또 제야의 모든 제 단체들과 같이 힘을 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지금의 야당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절박함도 없고 야성도 없고 그러는가? 그리고 정국을 바라보는 시야도 아주 좁고 그리고 이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숫자는 되지만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안 돼 있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엄청나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생을 했다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분들이 권력
속성상 권력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이 권력의 굴맛을 즐기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깃들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정치 상황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야당처럼 아주 그냥 벌떼처럼 덤비는 거고, 야당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온순한 양처럼 아주 저쪽에서 겁한 거 딱 좀 그냥 훔쳐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반전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조금 더 좀 해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했었던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상황이 그 당시 외국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어떻게 이렇게 달성됐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했을 때 피플 파워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민주세력의 피플 파워. 그런데 오늘날 피플 파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 서구 보수 꼴통 중심의 피플 파워만 있을 뿐이지, 우리 민주세력의 피플 파워는 완전 쇠퇴한 이런 상황이 되어있다. 바로 이런 이 과정을 가져오기까지는 지리멸렬한 야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지난 우리 민주추봉불기 대회 때 김남기 열사가 지금 사격을 해내고 있어도 예전에 같으면 소위 말하면 상김시대에 있어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그분들이 그 운동을 했을 때 야당의 지도자였을 때만 하더라도 김남기 열사가 이렇게 사경을 해내는 정도까지 왔다면요, 여기 야당에서 즉각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장관들 불러들이고 모든 이 정보를 다 입수해서 총동을 해서 이것을 까발리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것을 규명을 시켜서 국민에게 공문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다 보십시오. 겨우 문명 가는 게 그냥 고작 일입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시는 분, 의식도 없는 분, 손 한번 잡아주는 게 그냥, 그리고 뭐 카메라에 그림 한번 찍어주는 게 그냥 고작 우리 야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민중총 벌기대회 때 경찰청장이 엄포를 얼마나 놨습니까? 뭐 이 참여하고 있는 지휘 단체 중에서는 뭐 한 15개 단체가 과거에 통진당하고 무슨 인연을 맺어가지고 무슨 이것을 아주 그냥 사상적으로도 몰고 가는 그런 이 경찰청장의 발표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다음날 우리 당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 당이 우리 새정치민주당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권교체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대선에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되고 총선에서는 제1당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선거가 굉장히 좀 많이 꼬여 있잖아요. 이번에 그 18대 대통령 선거의 이 부정,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과정에 여타 선거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 10월 26일 날 보궐선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당시 민주당 후보가 5만여 표처럼 져버린 선거였잖아요. 그때 노회찬 후보가 뭐 한 15만 표 정도 득표를 해가지고 애꿎게 노회찬 때문에 선거 망쳤다 뭐 이렇게 하는 비판을 했었고, 노회찬 씨가 사실 본연에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 당시의 선거 상황을 보면요, 10월 26일 날 오후 6시 딱 투표 종료되고 개표가 시작됐는데 초저녁부터 한명숙 후보가 앞섰습니다. 이겼었어요. 자정을 넘길 때까지 한 번도 뒤집어 주지 않고 이겼습니다. 서울 시내 개표 상황이.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뭐 한쪽에서는 섀도우 캐비넷을 열어놓고 뭐 부시장을 누구누구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인사 문제까지도 그냥 논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때 저쪽에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비상이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강동, 강남, 서초, 영등포, 용산 이쪽에서는 개표가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같은 서울 시내의 각 구청마다 단위별로 지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투표가 종료되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5개 지역에서는 개표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개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개표 참관인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 5개 지역의 개표가 자정을 넘어서 1시 반쯤 시작이 됐었다고 하던데요. 여기의 특징은 뭐냐? 새누리당이 센 지역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이 완전 센 지역. 그래서 결국은 늦게 개표해서 나중에 뒤집어버린 결과가 같다. 물론 당시 민주당 개표 참관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개표 진행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찾아서 이것이 어떤 상태로 좀 의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못할 뿐이지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다 투표함이 왔는데 그쪽 지역만 투표함을 열지 않고 기다렸다가 막판에 개표를 해서 뒤집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런 사례다 저는 그렇게 봐주고요. 또 하나는 2012년 4월 10일 날 19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이 당일날 6시에 이제 다 투표가 종료되고 6시 땡 치면은 방송에서 이제 개표 방송이 시작되는데 전국의 각 지역별로 출구조사 발표가 나옵니다. 출구조사. 제가 이걸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우세현 지역이 당시 민주당이 94석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85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9석이 더 많아요. 그런데 경합지역이 60지역이었습니다. 경합지역. 주로 수도권이죠.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경합지역이 60지역이었는데요. 개표 결과는 경합지역의 60개 중에서 개표 결과는 새누리당이 42석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12석밖에 못 이겼습니다. 박빙이었다. 그래서 경합지역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3배 차이가 나서 새누리당이 많이 당을 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서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민심이라는 게 다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무슨 새누리당이 당선됐다는 건 안 믿죠.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찌됐든 경합지역이 60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새누리가 42석을 차지했고 민당이 12석을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그 선거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 252개의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정한 투표와 개표 관리입니다. 그런데 공정하지 않는 투개표 관리가 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 이승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투표함에 이 바꾸치기 사례가 주요 부정 사례에 속했고 그 다음에 월표를 집어넣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부정선거 사례였었는데 요즘은 뭐 아무리 투표를 잘하면 뭐하겠어요. 아무리 투개표 관리를 잘하면 뭐하겠어요. 정상적으로 개표와 투개표는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들 시각에 보여주는 개표 방송은 전혀 엉뚱한 방송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이제 한영수 지금 선생님이 계십니다만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짚고 반드시 넘어서 가야만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19대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부정, 그 다음에 조작부, 이 부분은 뭐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아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불법적으로 선거 캠프를 몰래 차려놓고 거기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시바단,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총 책임을 졌던 윤정은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에 대해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아주 실정법을 위반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기 그 사무실에다가 박정희 사진 딱 걸어놓고 박근혜 사진 딱 걸어놓고, 그리고 박정희 선거 그 후보가 직접 임명한 임명장 전부 수여하면서 전국 각지의 모든 그 이 알바단을 동원했어요. 근데 그때 주로 활동을 했던 분들이 누구였었냐면, 지금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일당중에서 전부 그 SNS에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댓글 달고 이것을 전부 교육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했던 거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대통령 선거 18대 대선은 무효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박정원 장이 지금 구속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사이버 심리전 단장이 지금 구속됐는데, 이것만 가지고도요, 이거 국가 대간죄예요. 준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법에서 심판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웬만큼 알아요. 우리 국민도 알고 우리 야당도 다 압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뭘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고민도 안 해요. 정말 부끄럽게 그냥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소위 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표 과정이죠. 개표 과정. 제가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송기경 박사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 개표 과정에서의 유혹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걸 한번 접근을 해봐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19대 선거에서 지금의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통합진보당으로 당선이 돼서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을 그만두고 정의당을 또 제가 창당을 해서 정의당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나서 이제 제가 소속으로 있다가 작년 3월에 이 당으로 왔는데, 그 전에는 이 대선의 조작 의혹에 대한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한 것을 정보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달에 이 정보를 전부 접하고 나서 제가 밤샘을 하면서 전부 이렇게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 얘기가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받은 개표 기록표, 1분 단위 이 개표 방송용으로 나간 자료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대체 어느 정도까지 깊이 이 사람들이 이 부족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저 나름대로. 그게 결국 금년 6월쯤 되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전국에는 개표 기록치가 14,000여 장 됩니다. 그 중에서 252개 선거구인데 252개 지역선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중에서 60% 이상이 전부 이렇게 잘못된 이 개표 기록표를 가지고 있어요. 잘 아시지만은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오후 4시 45분에 개표가 시작됐다고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유형을 저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만, 투표함이 열리려면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고 예를 들면 이 명동 선거구 제1투표함을 열어라 이렇게 선언을 해야 이 투표함이 열리는 건데, 투표함이 지금 멀쩡히 있는데 이미 1시간 40분 전에 개표방송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개표장에서의 개표 상황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방송만 보니까 그것만 다 입력이 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개표 하지도 않는 것이 개표 방송이 나와버리는 이런 사례가 2,900건이었습니다. 2,900여 건. 자원 이상이 있는 개표 기록지가 2,900여 건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각 시도별 샘플을 하나씩만 이번에 발표를 해서 제가 국회에서 발언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를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이 밖에서 이 운동을 하셨던 우리 한영수 선생님, 그 당시 이제 영화모험에 대해서 지금 감옥에 계셨고, 이 문제를 접근했던 정병진 목사님이나 김구용 목사님이나 또 우리 여러 저 뒤에 지금 계신다고 그러죠. 김 기자님이랑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을 해서 당과 대화를 했는지를 제가 소상히 알아보니까 당에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 지금 대표입니다만 문재인 의원부터 당에 내로라는 분들, 또 이 문제를 다뤄야 될 국회 행안위원으로 계시는 국회의원들 다 만났대요. 그런데도 말이 통하지 않고 일단 거부부터 하고, 그래서 언젠까지 하고 심각한 상황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뭔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계속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파악한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당에서요, 18대 대선에 대한 부정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이 돼서 특위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에서. 근데 그 당시 주 이슈는 김하영의 국정원 댓글이나 그것이 주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야, 이것은 지금 수사 중이니까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이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위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새누리당의 주장에 의해서 주저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전체 개표기 상의 어떤 문제를 이쪽에서 제기하니까, 그러면 그건 선거관리원에서 개표기를 국회로 가져와서 한번 시연을 해보자.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국회로 가져와서 방송 카메라를 다 지켜보는 과정에 시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연한 게 우리가 그 CD기에서 돈 찾을 때 돈 쫙 이렇게 씌워져 나오는 것처럼 딱 그거 보여주는 건데, 그게 무슨 이상이 있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연 딱 끝나고 이상 없다 하고 아예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당에서. 더 이상 대선에 대해서, 18대 대선에 대해서는 의제기 예상됐다, 문제 없다 하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 뒤에 계속 이제 문제제기를 보니까 듣기 싫은 거죠. 이것을 번복하면 대선 불복, 불회에 딱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당에 책임 있는 분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 하면 내년 선거 다 진다.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이라고 치고 나오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해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사 투기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고 그중에 대선 블록이라는 프레임에 다 갖춰버렸다는 답이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민의를 대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이상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제가 믿는 이 박근혜 정권이 이 상태로 집행되는 것을 참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검토를 다 끝냈는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스스로 입증시켜서 알고 있는 제가 당의 지도부가 이 문제를 덮자고 그래서 제가 덮어버린다면 저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큰 죄인이 될 것이다. 제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 때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앞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쉬운 영어로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정부질문 신청을 했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주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근데 끝까지 제가 대정부질문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 흐름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정교과서가 이제 주 이슈로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 당에서는 모든 걸 다 덮고 오로지 이 한국사 국정화 이 문제만 가지고 이제 올인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어떤 유형,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질문할 것이라는 질문 요지를 미리 국회의장께 제출해서 국회의장은 그것을 정부에 보내가지고 장관이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결국은 과거의 유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국회 길들이기의 한 그 방법이었죠.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빼가지고 김 딱 빼버리네요. 이 정보원들, 과거에 이제 안기구나 뭐 국정원, 과거에 중앙정부 이쪽에서 와서 공간 치는 거죠. 당신 말이야 뒤에 다 잡아놨으니까 이 질문 하지 마.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냥 딱 한 줄 보냈습니다. 18대 대선에 관해서 이렇게 하니까 쟤들이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쪽에서는 저한테 굉장히 그 압박이 왔어요. 야, 지금 한국사 국정화 문제 가지고 이 이슈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오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움을 감지 못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것을 단행을 했어요.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제 지역인 남원 순창에서 굉장히 제가 부메랑을 좀 맞았습니다. 처음에 뭐 그냥 종편했어요. 온갖 그냥 말도 안 되는 괴변으로 저를 아주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제가 13일날 대정부 질문하고요. 하루도 국회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잠적했다고 계속 방송 나올 때 아주 돌아보겠다. 다만 제가 제 사무실 의원회관 복도에 그냥 종편 카메라들이 쫙 있는데 제가 거기에 얼굴 붙여봐요. 이 사람들 포장해가지고요. 말하자면 얼굴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범죄 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마이크 들이대고 불쑥 질문 한마디 해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 하면 그놈을 완전 소설처럼 써가지고 또 내보낼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방송
기자, 접근 금지시키고 제가 안 만나주고 얼굴 안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잠적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나 보수 언론들 심지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정원에서조차 완전히 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건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종편에서나 신문에서 제가 발언한 보도 내용이 중요한 팩트는 일찍 보도 안 했어. 왜 개표 조작 의혹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냈던 것은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엉뚱하게 무슨 명예훼손이다, 국민 모독이다, 허위사실이다, 통진당 출신이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가지고 방송을 계속 내버려가지고 제가 하여튼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우리 당의 태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다. 우리 당과는 무관한 발언이다. 저는 강동원 개인이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가 와버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박근혜 정부를 정말 혼내서 막말로 정말 엎어버릴 수 있는 그만큼 큰 이슈들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슈를 다 놓쳤잖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도 제가 절의 기회를 어쩌면 준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요, 제가 발언이 딱 끝나고 나서 한 3시간 후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해명서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근데 거기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전산 오유였다, 선거 종사원 실수였다, 그 다음에 업무 착오였다. 그래서 결국 오류와 실수와 착오로 요약해서 딱 끝냅니다. 그러면서 전체 득표율에는 변함이 없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선거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를 얼마나 잘 지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개판을 쳐놓고도 결과에 이상이 없었으니까 문제 없다, 이따위 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 당에서 적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류와 착오와 실수다라고 일정 부분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 강동원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답을 해라 라고 우리 당 대표가 얘기했으면요, 모든 것은 제대로 작동돼서 지금 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치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이지 못했다. 왜 상식적이지 못합니까? 저는 그건이 상식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무슨 소설을 쓴 것도 아니고요, 제가 무슨 상상을 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가의 공문서를 근거로 해서 그걸 전부 영상으로 제가 띄우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100% 팩트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버린 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당이 너무 정말 국민 앞에 야당으로서 이 존재 감을 상실하지, 그리고 대단히 그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회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내년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저도 선거를 또 치러야 돼서 제가 선거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겠지만 오기는 하잖아요. 다시 이제 19대 국회 5월이면 끝나는데 다시 20대 국회에 들어가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제도를 개선해 놔야 2017년 대선에서 그나마 희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큰 얘기죠? 이제 제가 지난해 2차례의 그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그때 아마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뵈니까 그때 다 이렇게 오셔서 응원해 주셨던 어르신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했었죠.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는 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달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바로 벌어졌어요. 국회 사무처에서는 의원들이 이 법을 개정하는 이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내면 국회 사무처에서는 정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강동원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다시 말해서 투표소에서 수개표자라고 하는 법안을 이렇게 제출했다라고 공지를 하니까 이틀 사이에 9,400여 명이 반대 댓글을 달아봅니다. 이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동시에 투표소에서 수개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댓글이 달았습니다. 그게 결국은 그렇죠. 제가 이제 의심하는 쪽이 소위 말하는 일베 쪽을 중심으로 한 보수 쪽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고 그러면은 다시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반대하고 이제 후방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을 제가 작년에 법안 발의했다가 금년 2월 달에 제가 행안위원회에 직접 가서 제안 설명을 이제 직접 한 겁니다. 이제 국회 사무처에다가 법안을 내니까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 법안을 심사하는 해당 상임위원으로 이제 송부를 한 거죠.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 가서 제가 직접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로 회부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려고 그냥 길을 쓰고 달아드려야 되는데 눈치 보고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거 19대에서 무망하겠구나.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안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요, 결국은 20대 들어와서 다시 법안 발의해서 다시 이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우리 당의 그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던 김상문 혁신위원장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제도가 잘못돼서 무슨 인사가 잘못돼서 이게 아니다. 우리가 국민 앞에 있는 야당으로서 구실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과제가 이 투표소의 수개표 법안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당론을 채택을 해서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 백서를 한 부씩 다 줬습니다. 혁신위원들이 요약해서 제가 전부 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김상문 혁신위원장도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우리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투표소에서 수개표 법안을 우리 당의 주요 이슈로 삼아야 된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를 행안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이 심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법안을 정개특위로 넘겨라. 여야 아까 더 큰 의미에서의 정치개혁 특위가 있으니까 정개특위로 넘겨서 이것을 넘겨라. 근데 그게 넘어가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은 이게 지도부의 그 의지의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제가 할 일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안을 하나 또 내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선거법을 다 보니까 우리 김진영 기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이가
이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벌칙조항을 없애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데 그게 뭐냐면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경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하 5년에서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안을 제정해놨습니다. 그래야 자식 부끄러운 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런 벌칙 조항이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자기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하게 벌칙 조항을 넣어놓으면 소위 말해서 공직자들이 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물론 이제 기관이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국정원처럼 개입하는 경우는 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김하영 같은 경우도 자기 조직에서 많은 오다를 주기 때문에 했지만 양심 있는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90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을 매질 단계가 들은 것 같은데요. 투표소에서 수개표 구간을 왜 해야 되는지 이제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남북 대화가 재개가 빨리 돼서 남북이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통일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통일이 빨리 됨으로써 우리는 그야말로 OECD 국가 중에서도 1등 국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사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의 대외 수출 의존도는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일본에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굳이 외국에다가 팔아가지고 달러를 가져오려고 노력은 안 해요. 왜? 내수가 잘 되니까. 내수 기반이 튼튼하니까 자국의 경제가 굉장히 건실하게 사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1만 년이면 뭐 달러 벌어와야 된다, 수출을 안 된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84%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강자인 미국을 비롯한 5대 열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 국내 반대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통일이 되면 정권을 못 잡을까 봐서 안달이 나 있는 쪽입니다. 통일이 되면 새누리당 정권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들도 그걸 분석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쪽, 통일을 방해하는 국제적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미국을 비롯한 소위 무기상들이 돈 벌어들이는데 치중하고 있는 열강들이죠. 왜? 장사를 더 해먹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방산비리가 왜 이렇게 터진지 그 배경을 보면요, 다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교적 그 대외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국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서 건전한 이 국가 관리를 하려면 인구가 기본으로 1억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논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남북 인구가 8,500만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평양을 갔다 와봤습니다만은 북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그렇지만 SOC를 비롯해서 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우리의 지금 70년대 초 수준으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돈 있는 재벌들이 북한으로 돈 벌어가고 말고 거의 투자를 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 새로운 일자리가 나와서 취업자가 전혀 오히려 그냥 외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노동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지경이죠.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고 봤을 때는 지금 남북 문제의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이 통일 비용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계 열국에 갈 수 있다. 10대 강국이 아니고 3대 강국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다 분석된 자료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통일로 가는 길목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통일을 앞당겨야 된다. 이런 것이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얘기는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의 이 민족의 여러 가지 고대 국가 형태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가 단일민족으로서 이렇게 쭉 만드는 거 이것은 좀 질곡이 좀 있었죠. 오르막길이 있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두 개 국가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한 민족, 한 결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사고 팔 때 관세가 다 붙잖아요. 관세. 그래서 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FTA 체계를 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몇 프로 매길 거냐?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런 것 가지고 또 굉장히 다툼을 하고 그러는데요. 남북 간의 교류는요, 관세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다. 그래가지고 남북 간에 서로 무역을 했을 때는 관세가 전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북에서나 우리 남쪽에서나 손해 갈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통일을 반드시 통일이 되면 영원히 우리가 일당 또는 일개 지역에서의 이 지역 패권이 이 전체를 부수는 그런 것을 막아낼 수 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부정 조작 이런 거 다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투표소에서 수개표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제 단편적인 얘기입니다만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이점이 있냐면 첫째는 부정의 요인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개표소로 가는 과정에서의 과거에 보면 부정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18대 대선에서 이 영남 쪽에서는 몰표가 그냥 뭉탱이로 나온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개표소에 안 가니까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버리니까 시간이 빨리 단축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별도로 그냥 개표장 만들고 경찰차护送해서 이렇게 건져보게 해요. 그래서 시간 전략, 돈 전략, 그 다음에 부정의 요인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의 요인을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서 크게는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가 통일로 가는 그런 방법, 투표소에서 수개표 방법 외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항상 신념처럼 믿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김명태 대표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 사실 좀 외롭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아까 우리 정동희 의장님 말씀대로 저와 똑같은 시각을 가진 국회의원이 많이도 많고 한 30명만 더 있었어도요. 그냥 성동 격싸움에서 계속 치고 나갈 수 있겠는데 이게 굉장히 전열을 또 전술적으로 나갈 수 있는 좀 장애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시민활동가들과 같이 이제 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록수라는 영화가 또 만들어졌어요. 18대 대선을 주제로 가지고 분들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세 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 부산, 대전, 인천, 광주, 그리고 어제는 여수에서 했습니다. 시사회를 했는데 제가 어제 갔다가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여수를 갔는데 객석이 뭐 120석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양쪽 통로 뒤에까지 팍팍 쳐서 거의 한 180여 분이 이 시사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거기에는 개인들이 오신 것도 있지만 여수 YMCA부터 여수의 사회시민단체 5군데가 연합으로 해서 시사회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열기를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그분들하고 어제 또 늦게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제도권 내에서는 제도권 내 대고 그리고 밖에서는 이렇게 불러주시면 같이 공존해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이제부터 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76차 포럼 주제 왜 투표소에서 수개표인가 발제자로서 본 연회의 목적인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 회원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 4일 새날 이방대 강동원 화이팅!